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은연중에 불안한 기조가 깔려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제 피부에 와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 수단의 내전, 미얀마 내전 등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제 익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만 하더라도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위협이 하루가 멀다 하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든 전쟁을 가능성에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 시기와 속도의 문제로 보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전 세계적으로 무기를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능이 더 좋은가 혹은 가격이 저렴한가에 대한 것이 아닌 지금 주문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는가가 더 큰 우선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또한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닌 생산부터 유지, 보급까지 포함한 산업 자체를 함께 묶어보게 된 것인데요. 이런 변화의 흐름 한가운데에서 한국이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별 매출 순위에서도 한국은 독일에 이어 10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그 위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가파른 상승세에 한몫하고 있는 곳이 바로 유럽 국가들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현재 극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쟁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전쟁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은 편이었으나 최근 갑작스럽게 시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유럽에 대한 야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곳대로 드러내지 않고 그저 위협을 조금씩 가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러시아가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러시아가 움직이더니 우크라이나와 장기전까지 진행 중인데요. 심지어 나토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까지 가능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에 나토에서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만한 국방력 또한 존재하지 않으니 서로 눈치 보기에 바빴는데요. 결국 이 과정에서 전쟁 앞에서는 동맹국이라고 할지라도 몸을 사릴 것이라는 교훈을 얻고는 모든 유럽국들은 자국의 국방력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올 4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유럽 국방비는 총 6,930억 달러로 냉전 이후 최대를 달리게 되었는데요. 2023년 대비 17%가 증가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나토 회원국만 따로 확인하면 3,530억 달러로 작년에 비하여 20%가 늘어난 셈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용을 증액한 국가는 폴란드로 31% 증가한 38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GDP의 4.2%로 우크라이나에 근접해 있는 폴란드가 얼마나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폴란드가 이 정도로 국방에 대해 신경을 썼을 때 다른 유럽국들은 폴란드를 겁쟁이 취급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전체를 등질 만한 무모한 일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와 동시에 한국산 무기를 계약하고 있는 상황을 잘못된 선택이라는 뜻을 담은 눈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럽에도 무기를 제작하는 곳들은 있었으며 더욱 성능이 뛰어나다고 장담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폴란드의 선택이 탁월했다고 판단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노르웨이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유럽 다국적 방산 컨소시엄에 NH-90 헬기를 잠수함 대응용으로 주문했었습니다. 하지만 납기가 계속 늦어지며 부품 불안전 배송 등의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는데요. 유럽이 방산의 대표주자나 다름없으니 이는 충분히 유럽 방산에 대한 의구심을 피어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3에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만한 공급 문제도 18개월 이내로 공급한 사례가 확인되며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현재 방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이야기해봤자 기한 내에 납품받지 못한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현재. 그 어떤 나라보다 방산 시장에 적합한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렇기에 다들 한국에 눈을 돌리고는 있으나 유럽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계약까지는 주저하는 것 또한 현실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주저함마저 없앨 만한 소식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와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차량이 포함되어 있기에 소련제 자주포 전력을 대체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여기서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와 더불어 루마니아 현지의 지상 방산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 정비, 성능 개량까지 모두 현지에서 가능한 구조이기에
유럽국들의 접근성 역시 높아졌으며 더 다양한 나라로 뻗어갈 수 있는 거점을 만든 셈입니다. 이렇게 생산 거점 및 공급 계약을 통하여 유럽 방산 공급망 안에 편입되는 단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심지어 루마니아는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도 추진 중이며 이 사업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가 공식 경쟁 후보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직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현지 생산과 납기 경쟁력을 강점으로 독일, 영국, 미국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방산의 위상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자주포 분야의 한국의 위험은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체계는 이미 폴란드를 포함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운용 중입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나토 회원국이며 전통적으로 자국 또는 서유럽 방산 기업 장비를 선호해왔던 국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자주포가 선택됐다는 것은 해당 무기 체계에서 한국이 이미 유럽 내에서 검증된 공급국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한 점유율 숫자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프랑스, 독일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가장 시급하게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 지상 전력 분야, 즉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이와 연계된 유지 보수 체계에서는 한국이 반복적으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가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영향력 역시 커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럽 사례만 보더라도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흐름이 유럽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방산의 위상은 중동과 남미, 그리고 아시아 전반으로 동시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중동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은 아랍에미리트와 약 35억 달러, 하나 약 4조 6천억 원 규모의 천궁2 방공체계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일 무기 체계 기준으로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 수출 계약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중동의 핵심 국가가 자국 방공망의 한 축을 한국 체계로 채택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국가들에서도 한국 방공 체계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계약의 파급력은 상당한 힘을 가진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정상회담을 통하여 방위산업 협력 관련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남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페루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54대와 K808 장갑차 141대, 총 195대의 지상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2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는 남미 지역에서 한국 방산이 기록한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입니다. 페루는 현재 전면적인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인 국가인데 이 과정에서 전차와 장갑차라는 핵심 지상 전력을 한국 체계로 선택했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일부 장비를 시험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지상군 구조 자체를 한국 무기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 방산은 이제 특정 지역에 국한된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중동에서는 방공망이라는 국가 핵심 안보 자산을 맡고 있고 남미에서는 기갑전력이라는 군의 뼈대를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동남아시아에서는 FA-50 경공격기와 훈련기가 꾸준히 도입되고 있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가 이미 한국 항공전력을 실전 운용 중입니다. 이런 흐름을 수치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2020년 약 30억 달러 수준에서 2022년 약 173억 달러로 급증했고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5배 이상 성장한 셈입니다. 이는 특정 대형 계약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계약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한국 방산이 선택받는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각국은 이제 무기의 성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급 안정성, 납기, 장기 운용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신뢰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조건에서 한국이 점점 더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계약들의 공통된 배경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한국 방산의 존재감은 이미 중동과 남미, 아시아로 동시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떠오르는 방산 수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여러 지역에서 실제로 안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국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흐름은 단기간에 끝날 현상은 아니며 점차 그 영향력이 커지리라 예상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